삼국지. 나관중 지음. 낭독 김상자. 도망치는 조조. 동탁 암살 작전에 실패한 조조는 정신없이 도망치고 있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모현이라는 곳에 도달했는데 해는 이미 서산에 기울고 있었다. 성 안으로 막 들어서려는데 저만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는 광경이 보였다. 그리로 다가가 보니 조조 자신의 생김새를 자세히 그려놓은 몽타주가 붙어 있었다. 깜짝 놀란 조조는 급히 말머리를 돌리려 했다. 그러나 일이 꼬이려 그랬는지 그만 말 뒤에서 장난을 치던 아이 하나가 말발굽에 가볍게 밟히는 사태가 벌어졌다. 말발굽에 다리를 다친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울어댔다. 조조는 황급히 말에서 내려 얼굴을 감추면서 아이를 달래려고 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조조의 얼굴을 보다가 소리를 질렀다. 저놈이 바로 조조가 아닌가? 모인 사람들의 눈길이 일시에 조조의 얼굴에 집중되었다. 조조는 애써 얼굴을 낮춰 모습을 숨기려 애쓰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조조더러 얼굴을 쳐들라고 소리를 쳤다. 조조의 보상금 액수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마침 근처를 순찰하던 포졸 몇 명이 그쪽으로 다가왔다. 그리하여 사람들에 둘러싸인 조조는 피신할 틈도 내지 못하고 말 한 장에 오르기도 전에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었다. 관하로 끌려간 조조는 그곳 현령에게 문초를 당했다. 조조의 얼굴과 그림을 대조하며 묻는 현령에게 조조는 일단 시치미를 떼고 봤다. 소생은 일개 떠돌이 장사치로 마침 이 부근에 쓸만한 약재가 있다 하여 마을을 지나던 중이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소생더러 듣지도 보지도 못한 조조라는 역적과 닮았다고 하니 실로 기가 막힐 노릇이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 있었다. 현령은 자신이 조조가 아니라고 잡아떼는 조조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다시 조조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과 조조의 얼굴을 번갈아 대조하기를 여러 차례 현령이 야릇한 미소를 머금으며 물었다. 그래, 조조라는 역적 이름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단 말이지. 조조는 현령의 눈치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다시 뭉쳤다. 이 세상에 얼굴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옵니까? 생긴 외모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렇게 생사람을 잡아 가둔다면 이 세상에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현령은 말없이 조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윽고 병졸들에게 하명했다. 저놈을 묶어 감옥에 가두어라. 날이 어두우니 거짓인지 참인지를 가리기 힘들겠다. 날이 밝으면 다시 문초하겠다. 옥에 갇힌 조조는 한마디로 기가 막혔다. 동탁을 없애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때늦은 후에는 아무 소용없는 일. 이제 날이 밝으면 자신은 곧장 낙양으로 압송될 터이고 동탁에게 끌려가 혹독한 형벌을 받으면서 죽어갈 것은 불보듯 뻔했다. 바로 그때 자물쇠를 열고 어두컴컴한 옥 안으로 들어오는 그림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기둥에 묶여있던 조조를 풀어주며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오랏줄에 묶인 채 영문도 모르고 끌려간 조조는 어느 으슥한 밀실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불빛을 통해 정체 모를 인물을 쳐다보니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자신을 문초하던 현령이었다. 현령이 조조를 향해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 나는 낙양에서 한때를 보낸 적이 있다. 그때 나는 그대를 본 적이 있지. 그대가 조조라는 사실은 그대를 보는 순간 진작에 알아보았지. 그러니 나를 속일 생각은 일찌감치 포기하도록 하라. 조조는 상대방이 그렇게 자신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에 모든 것을 체념하고 말았다. 이런 곳에서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는 자를 만나게 될 줄이야.
조조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현령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동승상을 해치려 했나? 승상께서 그대에게 그리 섭섭하게 대하지는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때 조조가 하늘을 쳐다보며 깔깔거리고 웃었다. 보잘것없는 작은 고을에 일개 현령에 지나지 않는 니놈이 이 조조의 큰 뜻을 어찌 알겠느냐? 잔소리 집어치우고 날이 밝으면 이 몸을 동탁에게 보내 상금이나 타먹고 벼슬자리나 하나 얻으면 그만이렸다. 조조의 대답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자 현령은 낯빛을 고치며 다시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이 야심한 밤에 일부러 그대를 이리 은밀하게 불러들인 것은 농짓거리나 주고받기 위함이 아니다. 그대의 눈에는 내가 보잘것없는 고을에 말단 벼슬아치로만 보이는가? 현령의 되물음에 조조는 속으로 적잖이 놀라며 상대방의 이목구비를 찬찬히 훑어봤다. 그제야 조조도 정색을 하며 말투를 바꾸었다. 이 몸이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소이다. 형장께서 그런 식으로 물으시니 바른 말을 해도 될 듯 싶소. 잘 알아보셨듯이 이 몸이 바로 조조요. 내가 동탁을 처단하려 한 것은 기울어져가는 한나라 황실을 보전하고 백성을 도탄에서 구해내기 위함이었소. 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쫓기는 신세가 됐으니 다만 하늘에 부끄러울 따름이요. 조조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하자 현령은 그 자리에서 오랏줄을 풀어주었다. 그런 다음 조조 앞에 무릎 꿇어 스스로를 낮추며 말했다. 이곳에서 작은 벼슬아치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이 몸의 성은 진, 이름은 궁이라 합니다. 비록 작은 고을의 현령 자리에 있다고나 하나 언젠가는 뜻을 올바로 가진 기계 높은 분을 모시고자 한 것이 한두의 일이 아니옵니다. 이제 공과 같은 분을 이렇게 우러러 뵙게 되니 영광입니다. 조조가 놀라 진궁을 일으켜 세우며 말을 받았다. 이런 외진 곳에도 훌륭한 인재가 있었구려. 이 조아묵에도 형장을 만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알겠소이다. 이곳을 벗어나면 어떤 방책이 있소이까? 낙양을 등졌으니 이제 이 중원 천하가 다 조조의 잠자리가 되겠구려. 그렇지만 우선은 이 몸에 가친이 계신 고향으로 가서 몸을 의탁하면서 훗날을 도모하려던 참이었소. 이 진궁으로 하여금 대인의 말굽비를 잡아 길잡이를 하게 해주신다면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조조는 풀려났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먼 길 떠날 여장을 채비하여 고을을 빠져나와서는 신나게 말을 몰아 어디론지 사라졌다. 여백사 살인사건. 그렇게 사흘을 달려 두 사람이 당도한 곳은 성고라는 마을이었다. 해가 질 무렵 말 한 장 위에서 조조가 진궁에게 말했다. 인근에 내 아버님과 의형제를 맺은 분이 한 분 계시오. 오늘 밤은 거기서 신세를 지는 것이 좋을 듯 싶소이다. 두 사람은 조조의 아버지인 조순과 의형제를 맺은 사람의 집을 향해 말을 달렸다. 집주인의 이름은 여백사라고 했다. 여백사는 두 사람을 보자 반갑게 맞아들였다. 이 일대에서도 이미 자네의 이름은 결코 낯설지가 않다네. 돌아다니면서 봤겠지만은 자네의 얼굴을 그린 종이장이 고을마다 붙어있지 않은가? 조조는 여백사에게 벼랑 끝에 걸린 목숨이 진궁에 의해 되살아난 그간의 일을 설명했다. 노인은 조조의 친아버지나 다름없이 진궁에게 100배 감사해 맞이 않았다. 이런 고마울 때가 있나? 이 몸이 우리 아들의 생명의 은인을 그대로 보낸다면 도리가 아니지. 마침 저 건너 서촌 마을에 술을 잘 빚는 집이 있으니 내 그리 달려가 술을 사다가 오랜만에 회포를 푸는 것이 어떻겠나? 노인은 당장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여백사의 환대에 긴장이 풀린 탓인지 방 안에서 드러눕고 말았다.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건만 여백사가 돌아오는 기척이 없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의심이 일기 시작했다. 만일 노인이 술을 사러 가는 척하면서 관가에 고발이라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든 것도 어찌 보면 이상한 점이 아니었다. 쫓기는 몸이 되면 주위의 모든 것이 의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진궁이 먼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노인장께서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듯하옵니다. 글쎄, 아닌 게 아니라 나도 지금 그 생각을 하는 중이오. 친아버지는 아니니까. 조조가 맞장구를 치면서 말끝을 흐리다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아무래도 집안을 살피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이 몰래 마당으로 나가 뒷견을 돌 때였다. 부엌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두 사람의 귓전을 스쳤다. 아무래도 묶은 다음에 한 칼에 죽여야겠지. 아이, 그걸 말이라고 하나? 녀석의 힘이 보통인가? 묶은 다음에 한 방에 해치워버리자고. 두 사람의 낯빛이 흑빛으로 변했다. 진궁이 나직하게 묻는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조조의 대답은 간단명료했다. 우리가 당하느니 이 편에서 먼저 손을 써야지. 조조의 손은 어느새 칼자루를 뽑아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어두컴컴한 부엌으로 내달아 그 안에서 말을 주고받던 두 사람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렸다. 이왕 내친 김이었다. 조조와 진궁은 안채고 바깥채고 가릴 것 없이 뛰어들어 여백사 일가는 물론 집안의 하인들을 모조리 죽이기 시작했다. 피비린내 나는 학살극이었다. 조조와 진궁의 칼에 목이 베인 자가 8명이었다. 그런데 조조와 진궁이 일을 마치고 부엌 뒤를 돌아서려는데 돼지 한 마리가 뒤쪽에서 멀뚱거리며 그들을 쳐다보고 있지 않은가. 조금 전 두 하인이 주고받은 이야기는 저 돼지를 잡기 위해 나눈 이야기임이 분명했다. 두 사람은 일시에 등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진궁이 탄식하며 혀를 찼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공연히 우리 두 사람이 여백사를 의심해서 이토록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으니. 그런데 놀랍게도 조조는 태연하다. 이제 어쩔 도리가 없어. 여백사가 돌아오기 전에 여기를 피하는 수밖에. 두 사람은 여백사의 집을 빠져나와 정신없이 말을 달렸다. 그런데 저편에서 나귀 잔등에 술 항아리를 매단 여백사가 집을 향해 오고 있었다. 여백사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 놀란 눈이 되어 물었다. 아니, 자네들 지금 떠나려는 겐가? 아무래도 쫓기는 몸이라 경각을 지체할 수 없을 듯하여 몸을 뺐습니다. 부디 허물을 탓하지 마시고 이대로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조조가 먼저 말을 몰아 그 자리를 피해 나갔다. 진궁도 별 수 없이 말채찍을 휘둘러 조조가 가는 쪽을 향했다. 여백사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렇게 얼마를 달리다가 조조가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조조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다가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갔다. 진궁이 놀라 뒤를 돌아보니 조조의 말이 여백사의 나귀 가까이에 갔다 싶은 찰나에 조조의 칼이 빛을 뿜었다. 그 다음 순간 여백사의 목이 땅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조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진궁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하얗게 질린 진궁이 조조에게 묻는다. 무슨 일입니까? 여백사가 그대로 집에 돌아갔다고 쳐봅시다. 여백사는 놀라 자빠질 것이고 정신이 들면 관병을 불러 우리 뒤를 쫓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예 후환을 없애는 편이 우리 갈 길에 편하지 않겠소.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열어 죽이는 걸로도 부족해서 또다시 양아버지를 죽이는 건 너무 심하지 않소이까? 진궁이 조조에게 따지듯 묻자 조조가 진궁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날카로운 눈길로 말문을 열었다. 이 몸은 여기서 죽기에는 할 일이 너무나 많소이다. 차라리 이 몸 편에서 먼저 세상을 버릴지언정 세상 사람들이 이 몸을 저버리게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이 내 평생의 신조요.
그날 밤 진궁은 조조와 결별하고 조조를 뒤로 한 채 어디론가 사라졌다. 조조의 아버지 조승은 아들 조조가 동탁을 없애려다 실패하고 쫓기는 몸이 됐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진류 땅에 도착한 조조는 절을 마치자마자 아버지에게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한나라 황실은 기운 지 벌써 오래입니다. 동탁을 죽이지 못하면 한나라는 기사회생할 가망이 없습니다. 소자 신명을 바쳐 동탁을 없애 나라를 바로잡고자 하오니 부디 아버님께서는 소자의 뜻을 꺾지 말아주십시오. 조조의 말을 들은 조승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재물을 모두 조조에게 군자금으로 주었다. 그뿐 아니라 인근에 사는 위홍이라는 부자를 그에게 천거하여 그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했다. 이에 조조는 동탁을 칠 의병을 모으는 동시에 예전부터 고향에서 자신과 가까이 지내던 용사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악진과 이전이 먼저 달려왔고 하후돈과 하후연이 1천이 넘는 군대를 몰고 왔으며 사촌뻘인 조인과 조홍이 합세하자 군대는 틀을 갖추어 나갔다. 힘이 붙은 조조는 각지의 영웅 호걸에게 동탁을 치기 위해 걸기할 것을 촉구하는 경문을 보냈다. 그러는 한편 커다란 흰 깃발에 충이라는 글자를 써서 자신의 뜻을 천하에 알렸다. 간웅 조조가 세상에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삼국지. 나관중 지음, 낭독 김상자였습니다.